1998년 12월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가 창단했습니다. 수많은 극단이 생기고 금세 사라지는 연극계에서 한 극단이 3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몸과 움직임, 공간과 오브제를 언어 삼아 실험적인 연극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소장이자 고전부터 코미디까지 다양한 연출과 각색을 이어오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임도환 연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극 연출을 하는 임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지난 6월 1일에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한 막이 지나가는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정식으로는 네. 한 학기 끝나는 8월 말이 이제 정식으로 정년 퇴임하는 날이고, 그쵸. 6월 네. 1일은 제작 실습 마지막 공연 때 이제 제자들이 다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 그 연극과에서 이제 그 정년 퇴임식을 했는데 다들 너무나 행복한 정년 퇴임식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아주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하죠. 네네네. 네. 저도 보고서 행복한 정년 퇴임식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한 마음. 그 지난 이 한 막을 정말 잘 살아내셨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남이 평가하는 건 제가 말할 건 같지는 않고요. 네. 이 퇴임식이 그냥 퇴임식이 아니라 퇴임 공연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 보이책이라는 연극을 재학생들과 함께 네네. 무대에 올리셨다고요. 그 보이책 공연은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네. 뭐 외국에서 상도 받고 했던 작품인데 사실 저는 극단에 있는 작품을 학교의 제작 실습 작품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정년 퇴임하면서 사다리에서 그래도 좀 제일 그 좋은 작품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마지막 제작으로 했는데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네, 누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아침 8시부터 모여가지고 뛰면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너무 고맙고 워낙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침에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는 팀의 그 화합?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아주 팀원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학회에서 정년 퇴임식을 그렇게 아주 예쁘고 네. 아름답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소중합니다.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이제 퇴임 공연을 하셨는데, 네네. 진짜 뭐 지금 잠깐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퇴임식을 맞이하는 우리 임도환 연출님 이상으로 우리 제자분들의 마음이 엄청 뭐랄까 책임감으로 똘똘 뭉쳤다고 해야 될까? 내가 우리 교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네.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연습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네. 우리 흔히 이제 쫑파티라고 하죠. 네네네. 쫑파티에서 자기네들도 그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작품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작품을 그동안 만들어 오셨는데 특별히 여러 작품 가운데 보이책을 퇴임 공연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극단을 세계에 알린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초연이 2000년도에 올라갔는데 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별 반응이 없었어요. 또 의자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의자 가지고 더 잘할 수 없느냐. 그런데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서 상 2개 받고 뭐 BBC 베스트 10 한 5천 작품 중에 10작품을 골라요. 그게 네. 영화든 연극이든 뭐든 간에. 근데 BBC에서 10작품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연하는데 그냥 BBC에서 카메라 대여섯 대가 와서 찍는데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신기할 수 있죠. 안 네. 그래봤으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 일주일 내에 소문이 쫙 퍼져서 어느 작품이 좋다라고 소문이 쫙 난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서 분장하고 그 극장으로 가는데 의자를 메고서 극장에 가는데 일주일 후에 네. 그 극장에 노란 머리 한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거의 매진하다시피 해서 공연이 끝나고 그 이후로 세계 그 예술 감독들이 네. 알아보는 자기 나라에 초청을 해서 네. 거의 한 25개국 이상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학생들이랑 하면은 너무 뜻깊지 않을까 해서 그 작품을 네. 고르게 된 거죠.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공을 안겨준 그런 작품이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 특별한 작품이죠. 네. 그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가난해서 네. 보이책 작품을 하는데 무대 디자인이나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없었고 워낙 제가 이제 그 미니멀한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의자만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의자만 가지고 해요. 의자만 가지고 네. 소품을. 네. 그러니까 무대의 어떤 그 무대 장치라는 거를 다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없어요. 정말 의자만 네. 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험적인 것 같은데 의자만 가지고 표현이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었나요? 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네. 그게 저는 그 권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자가 권력이다. 네네네네. 그래서 내 보이책은 그 의자에 씬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교회 신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의자에 앉지 못하죠. 그럼 그때 의자에 앉을 때가 권력을 의미하는 거군요. 이제 비로소. 약간 고해성사 같은 그런 씬이었었어요. 참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 같은 데 가서도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되게 중요한.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이제 행사장에 사회자로 많이 가니까 그때 만약에 내빈 여러분을 소개한다고 하면 그 내빈을 소개하는 순서가 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왜 쟤보다 뒤에 나와?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권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의자로 표현하셨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의자들이 네. 보이책을 억압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뭐 실험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그렇죠. 무대에서. 정말 선생님의 철학이 반영된 연극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니 뭐 남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아니 뭐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작품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훨씬 젊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어떤 자리나 의자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하게 그게 와 닿았던 걸까요? 그렇죠. 그때 보이책을 39인가? 네,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죠. 근데 IMF 터지면서 많은 아빠들이 도시락 싸갖고 그 당시만 해도 도시락 싸갖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회사는 안 가고 공원에 앉아 있다가 도시락 먹고 집에 들어오고 그때 그리고 엄마들이 나가요가 그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아들 손가락 잘라서 보험금 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이 보이책 작품이 이 시대랑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있죠.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그 시대에 진짜 끔찍했던. 정말 끔찍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장면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이책 작품은 희곡인데도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쓰여서 장면 전환이 아주 많았다고. 그럼 근데 장면 전환조차도 전부 의자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생각 많이 하고요. 네. 연기자들도 생각 많이 하고.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어려워요. 아, 너만 어렵냐? 네, 아니, 다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만약에 쉽다, 네. 그거 사기치는 거니까 의심해라. 쉽다고 하면 의심해라. 네, 네. 세상이 쉬울 리가 없다. 없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좀 쉬우면 안 되나요? 아니 쉬운 거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쉬우면 재미없고요. 이게 재미없다는 말은 뭔가 그 쉽지 않았던 과정들을 다 치러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게 선생님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을 하나하나 맞닥뜨려야 되는 나이 세대가 들을 때는 뭐 쉬우면 재미없지 그러면 뭐야 좀 자기는 다 했다고 좀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겪지 않으면 이 말을 나중에 못 하겠죠. 안 겪고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네. 되죠. 정말 말씀을 정말 참 네 동의하기 힘들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이 의자로 모든 배경을 표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뭐 딱히 쉬운 일이라는 것도 별로 없더라. 그러게요. 그 말씀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연출님께서는 스스로를 공간을 연구하는 연출가라고 표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피지컬 시어터라는 분야를 도입하셨다고. 이 피지컬 시어터가 뭔가요? 주로 신체를 사용해서 작품의 어떤 의미나 네. 그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뭐 피지컬 티어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안 썼어요. 그 영국 에딘버러에 갔는데 거기 있는 평론가들이 그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를 피지컬 티어터라고 신문에다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피지컬 티어터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공연을 하면서 피지컬 티어터라는 말을 우리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영국에서 썼다는 얘기는 영국엔 그런 비슷한 형태의 공연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네네.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피지컬 시어터라는 어떤 그 평단의 평을 이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평을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한국에서는 받지 못한 평이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생소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발견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새로운 걸 내가 발견했다. 네. 들고 그동안 했던 것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안도감을 줬겠네요. 네네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가고 있는 방향이다. 네네. 방향이 맞다. 네, 어디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확인이나 인정받을 길이 없었는데 네. 그 유럽을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평도 써주고 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우리가 틀리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그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순간도 되게 감사하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정해준 길 혹은 남들이 흔히 많이 가는 길을 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고 이런 뭐랄까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냥 내가 그냥 못하진 않는가 보다. 웬만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길을 내가 선택한 길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갈 때는 이게 무서운 거죠. 나 지금 맞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야, 뭐야? 이게 두렵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확신을 받은 일이었겠네요. 그 확신을 받았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술가는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서 뭔가를 그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으면 그 고인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야지 자기가 그 추구하는 어떤 창의적인 것을 펼쳐
보이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남들 따라하는 거나 뭐 별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예술가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드는 거죠. 애초에 따라하면 예술가로 보기 싫으시군요. 그렇죠. 맨 처음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그 존재를 알리려고 하면은 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도전하는 사람이 예술가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게 두렵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두려운데도 그걸 계속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딛고 도전한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딛고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네. 어떤 흥미로움이 본인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평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평을 받기보다는 안 좋은 평을 받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평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방금 표정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표정이었냐면요. 이제 어떤 표정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어떤 표정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은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뭐 알게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이 뭐 평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나하고 알게 뭐야 이런 표정이 싹 지나갔거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임도환 연출님의 사상인가 봐요. 그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걸 개척하게 되면 네. 누군가로부터 늘 어떤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 선배의 예술가들 그런 개척했던 분들을 발자취를 보면은 다 그런 걸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평이 무섭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안 갔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 때문에 뭘 못하겠다 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어떻게 자기가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젊은 저는 연출을 하니까 연출가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도전을 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욕을 먹더라도 좀 문제작이 나와야죠. 문제작. 예. 사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그런 문제작이 나와야지 그때 비로소 본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면 평가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좋은 훌륭한 외국에서도 보면은 좋고 훌륭한 작품일수록 나뉘어요. 평가가 다 좋다, 다 싫다 그렇게 나뉘어지진 그렇게 평이 나오죠. 근데 너무나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까는 에딘버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네네.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임도환 연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건데 누가 나쁜 평하면 그냥 안 듣고 누가 좋은 평하면 나의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네. 말을 하는지 들어요. 근데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고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비난인 것 같다. 그럼 무시하고 얘는 보고 생각했네. 그러면 네. 그래서 좋은 걸 지적한다 그러면 네. 당장 고치죠. 그렇습니까? 전 연출을 하면서도 그게 연기자든 뭐 기획하는 사람이든 조명이든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이 좋다고 당장 받아들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쉽지 않지 않나요? 좋은 걸 알아보는 것도 연출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근데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안 쓴다. 그 바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바보죠. 그건 바보다. 네. 이것도 아주 울림이 큰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연극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연극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이제 1998년에 창단됐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IMF 터지자마자 맞아요. 창단을 한 겁니다. 여기는 친절과 거리가 먼 실험적인 작품. 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친절과 거리가 먼 실험적인 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남들이 보기에 네. 친절과 거리가 먼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것도 좋은 그 문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직접 만드신 문장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그러면? 아마 어떤 기자분인가 하여튼 서로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친절하지는 않아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연극을 하면서 네. 모든 것을 다 관객한테 설명하면은 굉장히 친절한 거죠. 그런데 관객이 우리 연극에 들어와서 어떤 네. 공간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관객도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네. 앉아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결코 좋은 연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게 움직임을 하면은 저게 어떤 은유인지도 관객이 이제 머리를 사용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그 작품하고 어떤 친밀도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관객도 이거를 들어와서 함께 생각을 하면 물론 그 생각의 어떤 결과가 연출팀이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관객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와야 돼요, 관객이.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막장 드라마. 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네. 그것도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거는 네. 모든 연령대가 보고 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드라마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는 연극은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벚꽃동산이 올리면 길게 하면 3시간인데 그 안에 다 모든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벚꽃동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일어난 일인데 네. 우리가 1년 동안 공연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연극적인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연기를 아니 그런 설명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는 그거를 다 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쉽지 않네요. 저는 가끔 연극을 볼 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건 뭐야? 뭔지 모르겠는. 그 뭔지 모르겠을 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객으로서 상중하에 하여서 그냥 설명 좀 해줘라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할 때마다 기자분도 그런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보면 되지 왜 그걸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그건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갤러리의 전시회에 가서는 그 누구도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 느끼는 거죠. 근데 유독 연극만 저게 뭐냐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 보듯이 이해 못하겠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연출님께서는 맞다 안 맞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에서 네. 이 작품에서 맞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그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어떤 거는 있죠. 근데 그게 다 어떤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친절하지 않은 연출님과 지금 연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249님께서 임도환님 반가워요. 지금 극단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 검색해서 보고 있어요. 의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권력일 수도 있겠어요 하셨고요. 0012님은 예술의 길은 멀고 험난한 여정인데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쌓인 말씀, 비난의 화살이 와도 묵묵히 가야 한다. 모든 예술가들이 듣고 힘 얻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연출에 대한 얘기, 감상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또 가버렸습니다. 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블리비언, 망각입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블리비언, 망각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복치는 소년께서 이제야 알았다니 아쉽습니다. 앞으로 공연하면 꼭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연극 연출가 임도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출님의 평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체극과 이미지극의 전문 연출가 하시면서 코미디의 장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미디는 저는 정말 어려워요. 일단 제가 말을 웃기게 하는 사람도 좀 아니기도 하지만 이게 뭐 무대에서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라 관객이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좀 말도 없고 좀 점잖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프랑스 자클로코 학교에서 코미디를 제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원래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마 좀 장점이 돼서 연출을 할 때에도 코미디를 좀 더 잘 만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코미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을 웃겨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버리죠? 자기 인물에 충실하면 관객이 웃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객을 웃기려고 덤비면 관객이 안 웃어요. 와, 이건 또 어려운 얘기네. 네, 근데 연기자들이 그 함정에 자주 빠지죠. 웃기고 싶어지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자기 인물에 충실하면 네. 그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웃기려고 노력하면 관객한테 웃기려고 노력하면 웃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요? 구걸하는 거죠. 구걸? 네. 제발 웃어줘? 네, 너무 비루하지 않아요, 그거는? 비루하다. 네. 비루해도 뭐 안 되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절대 관객이 웃지 않아요. 그렇게 구걸해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물에 충실하고 그 상황에 충실해서 그게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이 나게끔 해야지 나와서 정말 정말 1차원적인 걸로 웃길 수 있죠. 갑자기 있다가 코를 판다든지 하면 관객이 피식 웃겠죠. 근데 그거는 그 코미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면 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코미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만 듣고도 사실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좀 어떻게든지 좀 저도 좀 알아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텍스트는 그 안에 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원하는 어떤 네. 인물이 훨씬 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창의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른 인물들과 만나서 반응을 할 때 그 인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면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12화를 보시면 압니다. 12화를 보러 오세요. 12화를 보시면 압니다. 네, 진짜 12화 정말 보고 싶게 만들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번 꼭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2화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립극단 12화를 공연 중입니다. 이 작품도 각색과 연출을 맡으셨고요. 저희가 이거 소개하고 사실 공연 선물도 이미 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떤 작품인지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아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 인왕성 쌍생아죠, 남녀. 네.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둘이 죽은 줄 아는데 사실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집안에 남자로 남자로 변장을 해서 하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 있는 오사룡이라는 그 도령한테 사랑에 빠져요. 네. 그런데 그 오사룡은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아가씨한테 또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오사룡이 이 서린 아가씨한테 직접 가지는 않고 시종으로 남장에서 들어온 그 친구한테 가서 전령을 해요. 내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갔는데 여기에 있는 서린 아씨가 남장을 한 그 시내한테 또 사랑에 빠져요. 아하. 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오빠가 나타나서 해결된다라는 그런 얘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오셔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번 가서 봐야겠습니다. 어쨌건 주인공 네 남녀의 사랑이 서로 엇갈리다가 그렇죠. 마지막엔 어떻게든지 해결되는 거. 그런 거네요. 네네. 그 과정에서 착각이 들어가니 좀 재밌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각색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이 뭐 전 사실 영어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영어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그 운율이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운율이 돋보이는 말을 이게 그냥 무슨 뭐 내용만 파악하자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연극 무대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운율을 살리셨습니까? 사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운율로서 네. 우리나라 말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맨 끝에 T로 끝나면 시 같은 경우는 다 T로 끝나거든요. 네. 그 운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영국에 가서 저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것만 듣고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 같은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 운율이 잘 살아나지 않을 바에는 그 우리나라 그 고전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수한 말로 좀 바꾸면 더 훨씬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운율 부분을 그러면 내용으로 그렇죠. 바꿔내신 거네요. 네네네. 네. 판소리도 나오고 랩도 나오고 네네. 그런데 무대는 아주 트렌디하고 완전 퓨전인데 이 연출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점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좀 이렇게 힙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첫 번째 어떤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로 가지만 네. 의상도 요즘 거랑 좀 믹서해서 만들고 무대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노래도 어떨 때는 국악도 하고 또 국악하고 약간 믹서된 랩도 하고 하면은 좀 지금 그 MZ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좋아하던가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합니까? 네, 약간 무슨 콘서트장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연기자들이 공연 끝나고 나서 뭐지? 무슨 콘서트장 같아. 그걸 말해서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네. 거기서 이제 객석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연극 배우들 입장에서는 별로 느껴보기 힘든 그런 반응이겠어요. 그렇죠. 무대에서 그렇게 환호받고 박수받고 뭐 호응하고 하는 것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전에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연출하실 네네. 때 전통 연희하고 활을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전통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시는 이유가 뭔지 혹은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이 뭔지요? 특히나 셰익스피어 작품은 그대로 올리면은 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우리나라 전통하고 섞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걸 뭐 현대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좀 고전으로 가져가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고전도 아주 뭐 훌륭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봉산탈춤 가면을 꼬메디 아델라르 때 반가면처럼 사용한다든지 또 이야기도 거기서는 남녀 간의 퍽이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한테 그 꽃가루를 날려서 사랑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각색하면서 남자끼리 서로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관객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랑 맞는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셰익스피어가 이 시대에 만약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거기까지도 가늠해서 바꿀 수가 있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셰익스피어 지금 안 사니까. 네. 정답은 없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한 연출가는 셰익스피어가 현대를 살았다면 그런 인물을 넣었을 것이다. 네. 이 시대를 반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열린 객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뭐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작품에서 배리어 프리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누구나 이 연극을 즐겁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누구나 즐기는 거. 일단 코미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열린 객석 그래서 객석에 이제 그 조명을 좀 이렇게 더 환하게 집어넣어서 그 답답함을 없앤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영국에 있는 글로브 극장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환하게 공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면 모두 조용하고 바스락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너무나 딱딱한 문화가 좀 공연 문화를 너무 이렇게 경직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근데 특히나 요즘 뮤지컬에서는 더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뭐 심지어 뭐 저기 요새 하는 말로 뭐 시체 관객 이런 얘기도 네네네네네. 하죠. 네. 그래서 그걸 안 좋게 보십니까? 바시락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네. 배우가 나오면 옆에서 뭐만 하더라도 조용하라 그러고 연출이 뒤에서 어떤 노트를 하기 위해서 적고 있으면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 공연하는데 뒤에서 그걸 적느냐고.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이거 엔터 누르잖아요. 조명기. 네. 그 소리 크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시체 관객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시체 관객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집중하고 싶은 어떤 연출의 내용이나 그 배우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 부분에 내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도 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억압하는 게 좋지 않다고 보는 어떤 임도환 연출님의 생각은 어떤 부분인가요? 자유로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관객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내거나 움직이는 게 나의 어떤 멋지게 관람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관람할 어떤 조용히 관람할 권리를 침해한다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너도 조용히 시체처럼 봐야 돼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건 좋죠. 잘 관람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나 이제 그 과도하게 진행이 되니까 좀 그런 걸 좀 이완시켜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관객이 좀 늦게 와서 들어오더라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앉고 또 중간에 답답해서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편안하게 나가고. 그렇게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네네, 좋겠다. 네네. 네. 요즘 참 볼 게 많습니다. 네. 여러 콘텐츠, 여러 형태의 콘텐츠가 너무 많은 세상에 연극이라는 아주 오래된 형태의 콘텐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봐야 되나요? 앞으로 AI도 대체하지 못할 거예요.
연극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연극이 제일 오래까지 그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송과 영화랑은 달리 현장에서 직접 연기자를 만난다라는 건 또 굉장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공연이 올라가지만은 매 회마다 다른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일어나겠죠. 네. 근데 저는 무대 위에서 실수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밌습니까? 제일 라이브 하잖아요, 그게. 아, 네. 네. 그리고 연기자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그리고 관객도 그게 제일 사실은 긴장하고 보기 때문에 제일 재밌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중예술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연극이. 이제는 이것도 이제 마니아가 보는 어떤 그 층이 되지 않을까. 더 어떤 순수 예술 쪽으로 가까이 갔죠. 네. 아니 17세기, 16세기는 분명히 연극이 대중예술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 지금은 아주 순수 예술 쪽으로 갔죠. 네네네. 네. 그 당시에는 이런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없었으니까는 제 사회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카피하듯이 무대 위에 올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연극은 시공간이 초일상의 에너지를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과 소망이 있으신지,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새로운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또 연출 시작하면서 그 수업 학교 강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 서지는 못했는데, 이제 좀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연출도 하고 무대 위에 같이 배우로도. 네네네. 네. 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신데요? 저는 12화를 이번에 올린 12화를 한다고 하면 신의? 아니요. 그 원작이 그 말볼리오. 네. 네, 말볼리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하시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연극 연출가 임도환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